안녕하세요. 월곡 꿈그림 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월곡 꿈그림 도서관 작가와의 만남은요, 청소년 서포터즈 독한 친구들이 직접 만나고 싶은 작가를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 작가님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요청에 따라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으로 더욱 반가운 고정욱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정욱입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또 네. 작년에 이어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시게 되었는데 네. 또 오늘 처음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고정욱입니다. 여러분 제 책을 아마 제가 쓴 줄 모르고 읽을 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까칠한 재석이, 빅보이, 빅걸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작가를 살펴보면 의외로 책을 많이 쓴 작가 고정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어요. 원래 네. 책도 속편이 나오기가 참 쉽지가 왜 자꾸 않은데 불러요? 왜? 아무래도 인기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다시 오시게 된 소감 있으실까요? 아주 익숙하고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쵸. 오는데 왜 좋았냐면은 앞에 학교 강연 마치고 지금 왔는데 화장실 들리셔야죠. 그러길래 갈 곳이 있습니다. 월곡도서관이 화장실이 잘 돼 있어요. 아, 맞아요.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월곡도서관 이용하면 된다. 그러고 왔습니다. 또 바쁘게 또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 작가의 만남에 이어서 네. 정말 거의 딱 1년 만에 뵙게 된 것 같아요. 1년 조금 안 됐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혹시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뭐 여전히 바쁘게 지냈고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저는 또 비대면 화상으로 줌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강연 많이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 본업이 또 작가잖아요. 네. 열심히 이제 글 쓰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글 쓰고 출판사들 계약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 위드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강연이 막 요청이 오는 바람에 그렇죠. 온라인으로도 약속해놨던 원고들도 잘 못 지키고, 그 무엇보다도 좀 슬픈 소식은 저를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올 8월 26일 날 작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사실은 조금 힘든 상을 이겨내고 있는 중인데 우리 어린 여러분들이 또 저를 한번 더 오라고 또 격려를 해주니까 네. 용기 내서 오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또 힘드신 와중에도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또 힘을 주시려고 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도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전에 작가님이 세 가지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네. 주셨었어요. 첫 번째가 죽는 날까지 500권의 책을 내자. 두 번째가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책을 내자. 그리고 노벨 문학상 받기 세 가지였는데요. 제가 또 오면서 작가님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신간이 또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 작가님의 꿈 중에 이렇게 책을 많이 내자라는 꿈을 또 이뤄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왠지 막 이렇게 나도 빨리 더 신간도 찾아봐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지금 꿈의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꿈이 되고 변했어요. 있을까요? 변했어요? 네.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냐면 1년 사이에 목표가 네, 600권으로 들었어요. 늘었네요. 왜냐하면 원고를 써보니까 네. 내가 앞으로 한 80살 산다고 치면 앞으로 한 20년 더 사는데 충분히 20년 내로 한 300권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꿈을 늘리자. 600권으로 늘리고 나머지 두 꿈은 계속 노벨 문학상 받는 거, 그다음에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책을 내는 거, 그건 유지 중입니다. 사실 뭐 저도 꿈이나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 그냥 그것만 빨리 지켜보자라는 것에 급급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꿈을 더 크게 키우는 모습도 또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신간이 지금 최근에도 이제 까칠한 재석이 맞아요. 시리즈도 나왔는데 또 다른 신간 소식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 권씩 저는 책을 내고 있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일 책을 많이 냈어요. 네. 316권째 나왔고요. 최근에 나온 책은 청소년들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동화, 탁구 소년 김영탁. 빨리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탁구 소년 김영탁. 그 다음에 초등 래퍼 방탄. 그것도 시리즈예요. 너무 재밌을 것 초등 같아요. 래퍼 방탄 1권이 오디션을 점령하라.
2권이 유튜브를 점령하라. 3권이 학교를 점령하라.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2권째 나와서 그것도 또 시리즈로 뭔가- 초등 래퍼니까 뭐 랩을 막 해요. 네. 주인공이. 요즘 또 쇼미더머니도 한창 그럼요. 유행하고 있고. 그런 책들이 지금 또 나와 있고 앞으로도 또 이제 계속 다른 재밌는 책들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제목만 들어봐도 사실 저 때의 그 청소년 문화와 지금의 청소년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그런 달라졌죠. 신간 제목만 봐도 좀 맞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목에 톡톡 튀어야 됩니다.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좀 공통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번 월고 꿈그림 도서관 작가의 만남 초청 작가로 고정욱 작가님이랑 박현숙 두 작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빡빡머리 앤이라는 6가지 이야기, 이 단편책 공통 저자로 두 분 다 평소에 책을 굉장히 많이 내신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내고 있죠. 두 분이 원래 친분이 잘 있으신 알죠. 거죠? 친하죠. 오. 친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물어보고. 그래서 아주 뭐 제가 그 좋아하는 후배 작가고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돈도 잘 벌고 더 인기도 좋은. 그렇지만 하나도 내가 배 아프지 않은. 그렇죠. 작가가 돼서 훨씬 더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거는 좋은 일이고요. 그럼으로써 많은 작품들이 좋은 게 나오고 또 어린이 청소년들이 저나 박 작가를 롤 모델로 또 작가의 꿈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축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빡빡머리 앤이라는 이 6가지 이야기 단편책이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쓰셨다고 해주셨는데 같이 쓰시다 보면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이 같아요. 쓴다고 만나서 의논한 건 아니고요. 각자 쓴 단편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는데 그게 이제 페미니즘을 소재로 한. 저는 여자들은 머리가 길어야 된다.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여자애가 머리를 밀어버리는 빡빡머리 앤. 조앤이라는 애가 축구를 잘하는 애인데 남자들이 안 껴주는 거예요. 그렇죠.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래 남자들이 뭐가 잘해서인데 우리는 이제 머리도 짧고 그 다음날 밀고 온 거지. 자 됐냐? 나 축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 말고 이 빡빡머리 앤이라는 시리즈 단편책도 같이 보면은 정말 재밌게 읽을 수 거예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오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강연을 들으며 생각해보거나 좀 얻어갔으면 하는 거를 좀 생각하시고 강연을 하시는 그렇죠. 편일까요? 청소년들이 뭐 저는 다른 분들 강연은 다 강연 작가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저는 제 강연은 조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용기, 희망, 꿈, 도전, 예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요. 나이가 좀 있잖아요, 벌써. 라떼가 됐잖아요, 라떼. 그래서 아이 그래, 난 라떼다 어차피. 어린이들이 라떼 이야기 좀 들어라.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거를 학교 가서 예의 범절 이런 거 많이 가르치면서 물론 재미있게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고 그다음에 기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연 시작했는데 그때서 종 쳤는데 뛰어들어온 애가 있어요. 그쵸. 그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아 종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럼 수업 시작하라는 소리입니다. 아는구나. 근데 지금 들어온다는 건 뭐니? 종 치기 전에 들어와서 딱 앉아 있다가 종을 치면은 수업을 시작하는 거야. 준비를 이런 거를 하는. 짚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짚어준다거나 요즘 애들 꿈과 용기가 없을 때 봐라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작가님도 지금 이렇게 30년 이상 열심히 죽는 날까지 작가 생활하고 있잖니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걸 용기를 심어준다거나 이런 걸로 강연을 다녀서 그런 게 필요한가 봐요. 많이 부르는 거 보니까. 그렇죠. 또 작가님께만 들을 수 있는 맞아요.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요즘 같은 때 또 온라인 강연도 많고 많이 하시니까 하고 있죠. 친구들이 또 작가님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다시 작가님을 모신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듣기가 좋아요. 네. 지난번 작가의 만남에서는 저희가 나에게 나다움을 주기로 했다 책에 맞춰서 네.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나다움에 관해 좀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이번 만남을 준비하면서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이번에는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 이 질문은 독한 친구들 윤하늘 친구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석이 시리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배경으로 쓰신 책인데요. 네. 재석이가 어른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대부분 재석이가 해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른들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고 재석이가 스스로 나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소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쓰는 게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그럴싸하게 써야 돼요. 음.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설이니까. 실제 재석이가 어딨냐고. 없죠. 없잖아요. 근데 있을 것 같이 설정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들이 공감을 느끼고 영향을 받는 거죠. 아, 재석이는 없지만 이렇게 내하고 또래 재석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네. 그걸 보면은 자기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이거 어른들한테 일러 바치지 말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데까지 노력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재석이가 실제로 현실에서 고등학생이 해결할 일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고등학생도 무조건 있다. 어른에게 의지하거나 선생님에게 맡기지 말고 자기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보고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썼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은 좀 신화적인, 약간은 영웅적인 게 있어야 돼. 야, 재석이가 자기보다도 못한 찌들이다. 누가 읽겠어요? 그렇죠. 재석이가 야 멋지다. 뭐 깡패들도 다 해결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로망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재벌 그렇게 많이 만나요? 그렇죠. 재벌 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전 없어요. 재벌 한 번 봤어요. 밥 한 번 먹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겨우 한 번 먹는데 드라마 보면 맨날 재벌 나오는 건 왜 그러냐? 인간들의 로망을 건드리는 거죠. 저도 재석이라는 고등학생이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고등학생 주인공을 로망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걸 또 간접 경험해보면서 그렇죠.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연에서는 읽는 순서를 상관없이 좀 마블 영화처럼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퍼즐처럼 나중에 이제 연결된다. 요즘에는 이런 친구들이 세계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재미있는 재석이 시리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1권이죠. 1권. 저는 혹시 신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7권은 1권에서 파생된 것들이고요. 1권은 왜 재밌냐 하면 네. 그 안에 이제 그 주인공이 나머지 책들은 1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1권은 재석이가 문자였다가 크게 깨닫는 장면이. 그래서 데미안이 나오는 게 알을 깨고 나온 햇병아리 재석이의 모습이 나와요. 크게 깨닫고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는. 그래서 다른 인간이 됐기 때문에 2권, 3권, 4권, 5권, 6권 지금 8탄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재미있고 충격적인 건 1탄.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까칠한 재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좋은 습관과 아무 생각이 없던 어리석은 재석이가 사라졌고 이제는 정말 알을 깨고 정의롭고 나와서. 정의롭고 뭔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재석이가 나와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도 물론 재밌지만 탄생이 제일 재밌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지금 1편이 가장 재미있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이 신간을 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8편 소리쳤다가 나왔는데요. 이번 소리쳤다 편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소리쳤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처음으로 제가 소리쳤다는 특정한 지역을 언급. 무대로 음, 삼았어요. 어디일까요? 읽어보면 알 겁니다. 성북군 아니에요. 은평구. 은평구. 은평구가 보면은 개천도 흐르고 아, 네. 거기에 어떤 졸망졸망한 건물들도 있고 또 산도 있고. 예, 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한옥마을도 있고 진관사도 있고 해서 과거와 현재가 잘 어우러져 있으면서 또 사람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재석이가 강남의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그런 동네가 딱 어울려서 은평구에 명소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돈 벌겠다, 돈 벌겠다. 고등학생들도 주식 투자하겠다는 아이도 있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아이도 있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정말 돈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이들. 고등학생들 요즘 아르바이트 엄청 많이 하고. 많이 하죠. 그러면서 말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하면서 돈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어떻게 쓰여야 우리 사회에 순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려고 이번에 책을 그런 포인트로 지어서 아마 굉장히 애들이 좋아할 겁니다.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많죠. 사실 저도 많고요. 사실 은평구 얘기가 나오면은 또 은평구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 재밌게 볼 것 같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그 배경을 가고 싶어서 가보고 은평구를 싶죠. 가서 들릴 것 같아요. 인증샷도 찍고 네. 그거 가서 보면서 진관사라는 절도 한번 볼 수 있고 견문이 넓어져. 그럼 잠깐만 다음번에는 성북구를 무대로 해서 월구 꿈그림 도서관이 나오긴 오케이. 안 될까요? 성북구에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북구를 다음에 제가 살고 있으니까 배경으로 하면 되죠. 또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편, 최근에 나온 8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완결은 혹시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원래 이게 첫 이야기는 사라졌다로 네. 끝내려고 그랬어요. 사라졌으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독자들이 열화와 같이 이메일과 전화와 문자를 보내서 한 2년 만에 참지 못하고 결국 돌아왔다. 어떻게 됐나요? 제 소기는 됐나요? 뭐 어떻게 하도 그래서 출판사에 가서 이거 2탄 써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저희들에게도 많이 왔습니다. 씁시다. 그래서 2탄을 쓰다 보니까 또 3탄은 언제 나오나요? 4탄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지금 1년에 거의 한 권씩 지금 8탄까지 나왔는데 그다음에 저는 또 중간에 이어질 때 한 2, 3탄 썼을 때는 한 10탄 쓰면 끝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고민이라는 게 그렇게 무한대로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세대가 바뀌어도 비슷비슷한 비슷한 고민들도 성적. 있죠. 맞아요. 외모, 연애, 또 그다음에 돈, 뭐 진로 네, 뭐 이런 거. 진로, 폭력, 왕따 거의 쓸 걸 다 썼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들이라는 건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 게임 이런 건 옛날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도 하나 다뤘었어요.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계속 성장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계속 써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죽는 날까지 쓰자. 매년 한 권씩. 그럼 아마 앞으로 한 20권 정도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청소년, 아동 청소년 문학사의 금자탑을 한번 이뤄보자. 너무 좋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박수. 좋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도 인기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저희 작가와의 만남도 이렇게 인기에 힘입어서 계속 나오고 계신데 저희도 뭐 한 10편까지 계속 내년엔 제발 나오시지 부르지 않을까. 마세요. 딴 작가들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작가님도 나오시면서 저희가 10년 이상 계속 매년 작가님 프로그램 뵙는 것도 이름을 너무 좋을 바꿔요. 것 같아요. 고종욱 작가님을 독하게 만나기. 한번 좀 개인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재석이 시리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독립된 사건으로 여러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편부터 8편까지 키워드를 좀 하나씩 뽑고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이 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해주세요. 그러면 1편부터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키워드를 장애로 꼽아봤는데요. 질문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노인들을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게 맞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만 있으니까 글 네. 쓰느라고 답답해서 한번 밖에 나갔어요. 동네에 아파트 단지 이렇게 휠체어를 밀리면서 왔다 갔다 몇 번 했더니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운동이 좀 되는 거지. 운동 좀 된다는데 갑자기 한 10번 더 돌고 가려고 그랬더니 한 아저씨가 아유 작가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 하더니 막 밀어다가 우리 집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름 또 도와준다고. 내가 땀 흘리는 거 보고 야 이 양반이 힘들게 가는구나 해서 거기다 대고 잠깐만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 고마워요 하면서 운동하다 도중에 집에 그냥 틀어박히게 됐어요. 이런 걸 보면서 먼저 물어봤으면 작가님 땀 흘리시는데 혹시 뭐 도움이 도와드려요? 필요하세요? 그럼 내가 운동 중이에요 그랬을 텐데 어. 자기 생각에 막 도와주니까 오히려 역작용 부작용이 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주거나 자기보다 못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물어봐야 돼요. 한번 여쭤보고. 도와드릴까요? 뭐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리고서 도와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명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은 키워드를 오디션으로 좀 꼽아봤는데요. 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청소년 시기의 꿈을 위해 이런 오디션들에 좀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준비를 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나가는 게 좋을지. 그때는 그게 한 10여 년 전인데 네, 오디션이 그때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맞아요. 뭐 K-pop JYP 그래서 네. 그때 출신들이 잘 된 가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너도나 각 방송사마다 오디션 프로그램 다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때 쓸 때는 살짝
이런 거 좀 부작용, 역작용 위주로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 인터뷰를 강원래 씨가 다 해줬어요. 연예계 뒷이야기 이런 얘기 다 담겨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세상이 바뀐 거야. 요즘은 오디션이 또 그때하고 좀 달라졌어요. 맞아요. 정말 고등학생, 중학생 혹은 대학생들이 나와서 보면 달인이 돼가지고 나와요. 이거 왜 이러지? 성인보다 훨씬 잘하는 봤더니 경우도 그만큼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발달한.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발휘의 시기가 당겨진 거예요. 어. 그렇다면은 그 능력이 시들기 전에 빨리 꽃 피우는 그렇지. 게 또. 젊은 사람이 능력을 왜 젊은 사람의 패기로 그런 거. 저는 능력만 있고 남들에게 뭔가 자기의 어떤 할 얘기가 있다,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뭐 오디션 아니라 뭐 책을 내도 되고 길거리 버스킹을 해도 되고 해봐라. 준비가 되었다.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시장에서 평가할 거다. 시장의 평가는 한데 좀 냉혹하다. 냉정하다. 당해봐라. 정말 근데 오디션이 뭐 10년 전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맞아요. 오고 있고, 근데 또 굉장히 뭐 어린 나이에도 꿈을 키워가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준비가 되었다면,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면 망설일 도전해봐라. 필요는 오, 좋습니다. 네. 저희가 3편은요, 청소년 이성 교제입니다. 뭐 이거는 뭐 영원한 크게 화두죠. 질문 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성 교제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걸까요?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지는 마음. 당장의 눈앞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그 상대방의 그 어떤 자기 결정권 존중해주는 이런 자세부터 배운 다음에 이성을 만나야 되는데 그 책에도 나오지만 자기 결정권이 없는 약한 특히 여자들 주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거부할 수 있는 또 거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청소년 이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렇죠.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여서 그런 걸 경계하는 그 차원에서 그 책을 냈는데 굉장히 공부를 저도 많이 했어요. 우리의 그 현실들 좀 많이 알게 됐죠. 사실 이 문제는 지금도 많이 이슈가 지금도 되고 뭐 있는 영원히 문제인 것 같아요.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16살 때 비행 청소년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영원한 화두이긴 하나 네. 좀 더 절제되고 성숙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좀 서로 그런 게 존중해주고. 필요하다. 예. 좋습니다. 그럼 4편도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이 외모지상주의 하듯이. 세상 속에서 이 나다움,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이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외모를 관심 갖는 게 제가 볼 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하고 그다음에 외모를 꾸며서 예쁘게 하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소년기가 외모를 예쁘게 꾸며서 우리 아나운서님은 예쁘게 꾸며서 좋은 인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 꼭 필요한 건데. 근데 청소년 어린이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 그 시기에는 화장하고 예쁘게 보여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 시기는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투자하는 시기다. 투자하는 시기다. 그래서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거 썼다고 갑자기 뭐 학생용 화장품 매출이 툭 떨어지고 그러겠어요. 안 떨어지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작가도 있다. 외모를 꾸미는 게 정상적이고 뭐 그럴 수 있다지만 최소한 우리가 생각은 좀 하자. 거울 앞에서 1시간 있을 시간에 그걸 한 5분으로 줄이고 나머지 45분은 좀 더 보람 있는 거, 운동이라든가 독서라든가 네.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시간은 제한적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뭐 좀 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꾸준히 하는 운동 습관은 어려서부터 계속 가지면 좋은 것 맞아요. 같고, 뭐 피부 관리나 이런 것도 사실 뭐 화장품을 바르는 게 아니라 제철 음식 잘 챙겨 맞아요. 먹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외모를 가꿀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많이 같아요. 하고 계신가 봐요? 아닙니다. 저도 후회를 해서 지금 우리 그렇지. 친구들에게 말을 그렇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5편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좀 심각한 주제인 것 같아요. 왕따라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왕따 문제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괜히 도와줬다가 나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그거는 있었습니다. 혼자 도와주는 건 힘들고요. 힘을 합쳐야 돼요. 아무래도 어른들의 도움이 어른들의 필요할까요? 힘, 선생님의 힘,
그리고 친구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도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알게 하고 넘어가지 않게. 굳이 내가 나서서 왕따 시키지 마 이래가 내가 표적이 될 건 없고요. 뭐 요즘은 왕따 학교 폭력 신고 전화도 많이 있고, 네, 센터도 있고 상담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약에 얘기를 잘 안 들어준다 그럼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안 되면 뭐 전화, 어른, 아빠, 엄마 뭐 아니면 학교 아니면 이런 도서관의 관장님한테 다 오는 건 아니겠죠. 그냥 누가 됐든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들에게. 이해하고 상담한다면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어떤 학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자기네 학교는 왕따가 없대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일진들을 다 딴 학교로 전학시켰대. 제가 다녔던 학교랑 비슷한 것 강제로. 같습니다. 네. 일진들이 그 학교 가서 주먹질했나요? 그 학교 가서는 서열 꼴찌가 돼가지고 순환양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일진 되려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 전학 가고 싶어. 갑자기 왜냐면 자기 친숙한 집단 내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애들이 나를 따돌리고 나를 괴롭히는 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어른의 시선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충분히 해결할 찻잔 수 속의 있는. 태풍이다 이거죠. 말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은 가능하다. 비겁한 애들인 거거든요, 사실. 또래 괴롭히는 아이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체는 너무 너무 좋죠. 좋은 것 같습니다. 6편에서는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뽑혔습니다. 네. 게임에 빠져 부모님 폰으로 소액 결제까지 하는 등이 실화예요.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게이머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 아빠가 지방에 자주 가는 사이에 엄마 카드로 다 긁어가지고 성을 하나 샀대요. 성이 꽤 비싸겠죠? 8,50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됐는데 그 쉬쉬하면서 덮었다고 그래서 나한테 이걸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가상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 가상의 현실이 우리 삶에는 필요해요. 내가 먼 훗날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먼 훗날 어떤 이것도 가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가상을 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서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게임의 가상은 그냥 가상일 이룰 수가 뿐이죠. 없는 거예요. 그냥 만족, 그냥 가상. 그래서 그걸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게임 속에 게임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피곤함이나 고단함을 잠깐 위로해주는 그러한 고정. 도구로 써야지. 현실보다 더한 자기 삶의 중심으로 여기면 안 돼. 성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돌아온 현실은 반지하에 살고 있다든가 집 하나 제대로 없다고 그러면 그 성을 어디다 팔아먹을 거야. 그렇죠. 들어가 살 수도 없고. 뭔가 이 가상과 현실을 잘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편까지 왔습니다. 아우 기네. 7편은 교우 관계입니다. 근데 이 교우 관계 그 친구 사이에서 뭔가 싸우거나 다투거나 해서 이 잘못을 좀 바로잡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뭐 자기 헌신. 자기 헌신. 친구가 나에게 다가오길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그를 배려하고 먼저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하는 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기적이다 보니까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뭔가 계산적이에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애 보면은 친구인데 한 해만 아이스크림 먹고 와요. 한 입도 안 주고요. 왜 그러냐? 너무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 돈으로 샀는데요. 옆에 있는 애한테 너는 먹고 싶지 않니? 아, 자기 돈으로 먹는데 내가 왜 먹고 싶어요? 야 친구면 그래도 자기 걸 좀 나눠줄 줄도 알고. 그 한 입에 정이 있는데.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그렇지 않대. 그거 보고 내가 아유 놀래가지고 야 진정한 우정과 나눔과 헌신과 배려가 뭔지를 애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그걸 함으로써 그러면서 애들은 맨날 외롭대. 친구도 없대. 자기 한 게 없는데 당연히 친구가 없죠. 그래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 제가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학교 못 다녔어요. 그렇죠. 친구 중요하죠. 친구들이 가방 들어주고 업어주고 심부름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작가도 되고 이렇게 좋은 친구들 덕분에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나에게 먼저 헌신해주고 업어주고 도와준 게 다 대가바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친구니까. 그냥 친구를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신간임 8편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자본주의 발전에 어긋나는 이 슬픈 부자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행복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책에는 실화가 좀 몇 개 있어요. 람보르기니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 내가 강연 갔었어요. 정말 실화를 바탕. 지방에 실화. 공익요원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온 거예요. 학교에. 네. 그랬더니 애들이 장난감 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쵸. 빡 해가지고 처음 보는 차 올라타가지고 본네트 위에서 뛰어도 아이고. 4명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수리비가 2억 나왔어. 어휴. 그리고 걔네 집 다 팔아도 2억이 안 된대 4명이. 그래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신문으로 봤던 사건을 어느 학교 강연 갔더니 선생님 그 사건이 우리 학교 저희가- 공익요원이 몰고 공익요원은 뭘 했길래 그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부터 돈벌이를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의류 사업. 사업가. 20몇 살짜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이거다. 좋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쵸. 중학교 때 돈에 눈을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소개해줄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은 다 건물주래.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건물주 될 건데 방법은 몰라. 그냥 건물주가 돼서 놀고 먹겠다. 어떻게든 그냥 돈 월세 많이 받으면서. 벌어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이걸 좀 써야 되겠다고 슬픈 부자는 그런 거죠 건물주.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우리나라에 그 람보르기니 타고 달려갈 도로도 없는데 그걸 사가지고 세워놓다가 애들이 밟아버리는. 그래서 슬픈 부자는 건물주 같은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건물에서 월세 받아 먹는 거는 불로소득이야. 그렇죠. 가만히 있어 돈이 들어와. 근데 100억을 가지고 회사를 차려. 직원이 한 50명 돼. 그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되고 50명을 먹여 살리는데 100억이 쓰이는 거예요.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그게 바람직한 부자고 훌륭한 부자고. 건물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슬픈 부자죠. 혼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밑에 들어가 월세 내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월세를 받아가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부자가 되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가 경쟁에 이바지하고 남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고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부자가 되어라. 이왕 뭐 CEO가 꿈이면은 좀 사회적 기업의 CEO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내가 같아요. 부자여도 그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부자.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부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큰 그릇인 사람이 행복한 아닐까. 부자죠. 그게 네. 행복한 부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8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간을 아끼자, 긍정적인 말을 하자, 내가 제일 소중하다 이렇게 3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는 뭐 이 세상에 없는 거 한 5가지 정도 말을 해줄까 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요. 거 5가지. 얘기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이 세상에 없는 거 5가지. 자, 이 세상에 일단 뭐 여러분들 오늘 여기 도서관에서 준비한 책이 한 10권 있어요. 거기 나중에 댓글 잘 달고 뭐 피드백을 잘해주는 학생들에게 줄 책입니다. 아까 내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근데 자, 이 책을 공짜로 줄까요? 아니면 뭔가 해야 줄까요? 지금 뭔가 해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첫 번째 없는 거. 그렇죠. 진짜. 일단 책 한 권이라도 받으려면은 까칠한 재석이가 소리쳤다 받으려면 댓글을 달아야 돼. 좋은 댓글로 날카롭게 네. 내 강연을 듣고 그거에 대한 강연평, 자기 느낀 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도서관에서 아무개 학생 책 봐도 하고 보내주진 않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 가만히 있는데 S대학, K대학, 뭐 Y대학 못 가요. 못 가죠. 그 사람들은 놀고 싶은 거 참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책을 316권 썼는데 제가 놀러 다니면서 썼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24시간. 경험들. 밤 12시까지 전 글 써요. 지금 오늘도 집에 가면 12시까지 원고 써야 돼요. 야근하는 직장인들 나한테 못 이겨요. 너 매일 12시까지 일해봤어? 아니요. 눈 뜨면 쓰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써.
이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노력과 땀과 피와 눈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바쳐. 돈 많이 벌고 싶어? 바쳐.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장애인인 나를 기르기 위해서 슬픔 속에서 기르는데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와서 세대 이런 애는 키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얘는 그냥 외국으로 보내. 입양시켜.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 아들을 반드시 훌륭하게 기르겠다. 쓸모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노력 덕에 오늘날 제가 그래도 뭐 크게 쓸모 있진 않지만 아니죠. 그래도 책을 내고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선정될 정도의 네. 인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좋은 말을 해주고 제가 30년간 이게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불쾌한 일,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잖아요. 네. 그랬으면 제가 벌써 사라져야죠. 그런 거 안 하고 지켜내면서 내 삶을 계속 꾸준히 작가로서 도덕적인 그 기준을 지켜가면서 언행을 일치하면서 온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자존감 낮은 학생들 나를 생각하세요. 나는 아예 외국으로 보내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모두가 다 쓸모 다 있다라는 쓸모가 얘기. 있죠. 쓸모로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게 다시 얘기하면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할 일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작가가 되는 동안에는 12년 걸렸어요. 12년이요. 네,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작가의 꿈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원고 써서 보내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고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신문사에 보내면 떨어지고 잡지사에 보내면 떨어지고 방송국에 보내면 떨어지고 근데 그때 내가 변하지 않은 거 하나 있었어요.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포기하지. 언젠간 될 거다. 남들은 막 1년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 쓴 작품이 상 받아가지고 네. 막 작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쟤는 무슨 천재인가? 저는 결국 12년 만에 결국은 작가가 됐죠. 문화일보의 신춘문예에 당선됐어. 그래서 그때 느낀 점은 포기는 없다. 이 세상에 포기는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포기는 배추 셀 때 쓰는 말이다. 포기가 없고요. 네. 네 번째로는 작가가 되고 나서 또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글을 써야 되잖아요. 읽기도 힘든데 그렇죠. 저는 이걸 써야 돼요. 네. 1년에 한 권만 쓰는 게 아니라 재석이도 내지, 딴 것도 빅보이도 내지, 뭐 자존감도 내지, 그다음에 동화책도 막 10권, 20권 내지, 그림책도 내지, 또 그것뿐이야? 강연 가지, 하루에 2개, 3개, 내일도 금산에 강연 새벽부터 가가지고 3개 하고 올라와야 돼요. 서울 오면 밤 12시 다 될 거야. 근데 왜 가느냐?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다니다 보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드시죠. 엄청 힘들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작가 되는 것도 힘들고 강연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MC는 쉬워요? 어렵죠. 어려워. MC가 제일 괴로운 건 약속 시간 늦는 걸 거야. 그 지옥을 경험할 거야. 저도 마찬가지. 강연 가는데 차가 막혀. 등골이 오싹해요. 맞아요. 큰일 났다. 다 기다리는데. 그래서 느끼는 결론은 뭐냐.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여기 지금 찍고 있는 이 우리 프로덕션 카메라 하나는 분들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아까부터 와보니까 그냥 세팅을 또 막 세팅하고. 1시간 하시고. 세팅해놓고 이따 다 분해해야 돼. 맞아요. 분해할 거 뭐하러 세팅해? 농구 선수가 그랬대잖아. 아 이건 내가 가만 있어봐. 어느 날 농구를 관뒀대. 왜요? 넣으면 내려오는 걸 내가 왜 넣고 있지?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 이제 그러다 마지막. 보니까 네. 저는 이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작가도 못 되고 쓸모없다고 그랬는데 책을 300권 내고 전국에 지금 다닌 강연을 계속 한 5,000번 강연 한 20년간 1년에 300번씩 아마 내년에 위드 코리아가 되면 한 400번 갈 것 같아요. 내가 코로나 오기 전에 350번 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120번 갔는데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지막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600권 책을 내고 100개 나라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 받겠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음. 특히 노벨 문학상 작품에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 작품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거죠? 작가에게 주는 거야.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나, 어떤 작품을 썼나 평가해서 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앞으로 20년 내로 받을 겁니다. 음. 도전.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거 5가지. 사실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는데 그치만 또 불가능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마무리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하지만 불가능은 없다. 노력하면은.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거 5가지 복습해 볼까요? 공짜가 없고, 공짜가 없고 그다음 뭐였죠? 포기가 없고, 포기가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없고. 또 마지막에 불가능이 가능이 없고, 없고, 쉬운 쉬운 일이 일이 없고. 없고.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네. 근데 어른들한테 가면 7가지를 말해줘요. 그럼 2가지 뭐가 추가가 되죠? 비밀이 없고, 아, 비밀이 없고. 이거는 근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도 없지 않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아, 정답이 세상에. 없고. 비밀이 없고 7가지. 정답이 없고. 괜찮았어요? 네. 박수 한번 쳐봐요. 저희가 이렇게 5가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재석이 읽다 보면은 공짜로 뭐 얻은 거 없고요. 재석이나 친구들이 다 쓸모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작품에 녹아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미니 강연으로 들었던 게 또 책에도 녹아 있다. 당연하죠. 라고 기본적인 저의 주셨습니다. 생각이니까.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 5가지 없는 것 잘 생각하면서 뭔가 꿈이나 앞으로 청소년 생활들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월곡 꿈그림 도서관의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받은 질문들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학교에서 글쓰기 과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쓸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엄청난 질문인데요. 네. 일단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네. 글쓰기는 일종의 전문 분야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전문 분야고 그 전문 분야라는 건 뭐냐면 숙달돼야 되고 많이 써봐야 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맞아요. 아나운서도 전문 분야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제일 좋냐면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제일 빨라요. 좋은 선생님에게 그냥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생님이 다 해봤고 자기가 해본 결과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걸 알려주면 제일 빨라요. 글쓰기도 마찬가지. 좋은 스승을 만나서 글쓰기를 배우면은 쑥쑥 성장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글쓰기 선생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학교 선생님들도 글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글쓰기에 관련된 유튜브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저의 글쓰기 교실이라든가 네. 저의 강연 이런 걸 들으면서 하나씩 좋은 노하우들을 뽑아가지고 좀 연습을 네,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면 작가가 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청소년들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모방은 천재를 만든다. 자기가 글 많이 안 써봤다면 잘 쓴 글을 보면서 흉내를 내면 돼. 백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치니까 감동이 되는구나. 그럼 나도 내가 쓰려는 걸 이런 스타일로 써봐야지 할 수도 있고요. 거기 나온 좋은 구절들을 흉내내서 말만 바꿔서 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따라서 모방해서 백기라는 건 아니고 베끼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걸로 자꾸 적응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 세상에 없는 거 5가지 말했으면 나는 10가지 만들어 봐야지. 그럼 10가지 생각해 보는 거지. 세상에 뭐가 없을까? 이 세상에 게으름은 없다. 만들면 돼. 네, 그렇네요. 이 세상에 또 뭐? 뭐가 없을까요? 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방부터 시작해라. 저도 그렇게 모방처럼 남이 쓴 거 보면서 흉내내서 이렇게 한번 써봐야지 하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거죠. 나중엔 내 걸 쓰게 되는 거죠. 혹시 작가님은 또 어떤 걸 좀 모방해서 써보셨을까요? 저는 일단 책들을 많이 읽었고요. 다른 작가의 책을. 그 다음에 글도 많이 읽었어요. 잘 썼다고 하는 글 다 찾아보고요. 또 도서관에도 보면 있겠지만 명문선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명문선. 좋은 글들만 뽑아놓은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흉내 내보는 것도. 그건 동서고금에 중국과 뭐 서양과 다 있었던 유명한 글들을 네. 모아놓은 거예요. 한 번만 읽어봐도 교양이 올라가고 그걸 좋은 구조는 따라 쓰면서 하다 보면 내가 글을 실력이 또. 예를 들어 메가도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몇 구절 인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시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쓰려면 그만큼 남의 걸 베끼거나 따라하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잘 쓰게 된다. 그런 거죠. 저는 혹시 이제 글을 또 잘 쓰려면 경험을 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경험도 하는 게 좋은데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우리나라가 한계적, 많지 않아요. 정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청소년이 경험을 많이 하려면은 알바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가끔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모가 청소년 애들 학교 휴학시키고 1년간 세계 여행하고 오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직접 경험이 어렵다면 결국 또 다시 독서로 간접 독서로 갈 경험을 수밖에 많이 없죠. 할 수 간접 있겠어요. 경험 그리고 요즘은 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그게 상당히 또 간접 경험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아까도 얼핏 비슷한 얘기 나왔으면 세계 최고의 포커 챔피언이 인터뷰한 거 봤는데 20대야. 그 원래 포커 챔피언이 60대한테 나온대요. 왜냐하면 평생 포커를 치면서 그 룰을 외우고 포커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이 되는 건데 20, 30대가 되니까 넌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인터넷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자기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대요. 편하게. 누구 만나지 않아도. 그다음에 그 내공이 쌓인 거죠. 요즘 그렇게 인터넷이나 혹은 또 뭐 유튜브에 글쓰기에 대한 좋은 팁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면은 좋은 글을 쓸 수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절 찾아오세요. 여기 제가 스승님이 제자로 여기 계시네요. 받아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 본 친구들이 또 작가님께 연락을 네.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이메일 보내세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발표를 할 때 제가 아하.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가 좀 어렵다고 좋은 합니다. 질문이네요. 말을 잘 전달하는 작가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말을 잘하려면 대본을 써야 돼요. 맞아. 결국 글을 써야 되죠. 학교에서 질문할 때도 말하기 두렵잖아요. 질문 내용 그대로 써.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이런 게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대로 써서 읽으면 돼요. 들고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건 이런 거. 그럼 읽으면서 했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죠. 없어. 조금 딱딱할 수는 있죠. 근데 한번 해보면 용기가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쉬워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릿속에 정리가 돼 그냥 말할 수 있게 돼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세미나나 발표회나 제가 작가이기도 하지만은 무슨 큰 프로젝트 같은 데는 기획위원 이런 걸로 심사, 평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라고 그럴 때 그땐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쵸. 잘못 얘기하거나 실수하면은 회의록이 있는데 다 녹음되고 그럴 때는 내가 할 얘기들을 적어요. 문장으로 적진 않지만 대충 메모하고 이런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1분 내로 끝내야 되겠다. 그거 딱 들고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가님은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은 적어서 해도 된다. 자꾸 하다 좀 아나운서님도 대본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말하기가 쉬워지고 맞아요. 이게 적응되면 이제 키워드 정도로만 정리해도 말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 같아요. 딱그 관련된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외우면은 못하게 돼요. 외우면은 글자 틀릴까봐 신경 쓰여서 맞아요. 외우지 말고 조금 그냥 내 것으로 잘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만들어서 제일 좋은 건 메모만 해서 자기가 살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나눠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는 재석이 시리즈에서처럼 사회에서 소외받고 친구 관계로 상처받고 그래서 사는 게 어렵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나도 어려운데. 근데 또 요즘 청소년 친구들 중에 막 이런 실패에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좀 무기력해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아주 직접적인 얘기 해줄게요. 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도움을 청하라는 거죠. 어려우면 그거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선생님에도 말 못하겠으면 나에게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에게 직접 연락하기 힘들면 제가 유튜브가 있습니다. 고종욱 TV. 거기가 댓글 달아도 되고요. 약간 고민 상담. 네, 모든 책을 펼치면 저는 꼭 그런 걸 대비해서 이메일 주소를 모든 책에 내가 넣어놨어요. 이메일로 나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내가 거기 답글을 달아주고요. 저는 꼭 이메일을 하루에 꼭 한 번씩 집에 들어가면 학생들에게 무슨 이메일이 왔나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답해 주니까 물어보고 만약에 나한테 하기 뭐하다 그러면 항상 고민이나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제일 좋은 건 선생님이나 아버지 어머니 그게 안 되면 어른 정한데 마지막으로 친구 친구들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해결책을 주지는 못하지만 위로 정도. 위로 아니면 들어주는 거 정도. 들어주는 거가 있으면 말하다가 내가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메일 하기 전에 이 책을 보면 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다. 뭔가 이렇게 소외받고 이런 제가 쓴 외로움에 책들이 대해서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너희들은 보석같이 소중한 존재야라는 책도 있고 상담 사례집 내가 넣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꼭 제 책이 아니어도 상담책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상담책. 책에 가면 다. 여기서 나온 명언이 있어요. 책에 길이 있다. 그렇죠. 답이 있다. 여러분 고민 있으면 책을 도서관 여기 월곡 도서관 오면 많아요. 아니면 여기 사도 선생님한테 청소년 고민에 관한 책 있어요. 물어보면은 아마 엄청 반가워하면서 작가님의 책을. 내 거 말고 상담책 정말 전문 상담책을 권해 주실 거예요. 그러려고 여기 다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뭔가 이렇게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지난번 강연 중에 열공중 그리고 아니면 말고 들이대 표현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고등학생인데 대학에 꼭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마세요. 오, 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가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인상 깊어요. 왜 뭐 가야 할 되는지 건가? 모르고. 대학 안 가면 뭐 할 건가? 그거 고민해 보세요. 꼭 가야 할 필요 대학 안 없이. 가면 뭐 할 건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괜히 대학 안 가면 할 것도 없으면서 가기는 싫고 못 주겠다는 거야. 집에서 그냥 방에서만 엄마 아빠 해주는 밥만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다는 거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정말 자기가 대학을 꼭 가야 되냐고 물어보면 안 가고 뭘 하고 싶은가?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그럼 자, 것들을. 이제 20살이 다 돼가잖아요. 20살 되면 뭐 할 건데? 난 이걸 묻고 싶어요. 안 가면은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세요. 대학교 등록금 4년이면은 한 4천만 원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 그 돈을. 포크레인 한 대 사주세요. 내가 포크레인 기사 돼가지고 땅 팔게요. 일당 50만 원이래. 괜찮네. 괜찮네요. 괜찮네. 한 20일만 뛰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그게 진짜 기술직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미용실 가가지고 미용사 하든지 그런 건 하나 하면서 공부하기 싫어 대학을 안 가고 싶다. 이건 아니길 바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가면 뭘 할 건지 가면 뭐 할 건지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으로 대학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떤 걸 예. 할지. 안 가도 나중에라도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그렇죠. 뭐 꼭 20살에 꼭 요즘은 맞춰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발 와달라는 대학이 너무 많아. 학생보다 대학이 정원이 더 많아. 그리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많으니까요. 언제든지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하는 게 중요한 시절이 됐어요. 지금 학생이 안 와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 다 문 닫고 있어. 맞아요. 가주면 막 너무나 고마워해. 막 거기 가면 1등 할 수 있어. 장학금 막 받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길을 좀 계획적으로 네. 찾아가면 좋겠다라고 좋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체험이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체험이 부족하거나 견문이 부족해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인터뷰한 아나운서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다 아나운서 됐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교통사고 나서 몇 달 입원했는데 옆에도 어떤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입원해서 왔는데 그 아가씨 문병 온 사람들이 다 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왔는데 선물 주는 것도 보면 굉장히 품격 있는 선물로 주고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 나 아나운서야. 그래. 나도 그럼 아나운서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됐대. 그건 뭐냐면 본게 있는 거죠. 그쵸. 아나운서들의 삶을.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꿈이 없다라는 거는 본 게 없거나 체험한 게 없는 거죠. 제가 작가가 된 것도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소설가가 한 분 계셨어요. 말로만 듣던 소설가를 처음 본 거야. 근데 뭔가 이렇게. 소설가가 풍기는 거 아우라. 팔짱 딱 이거 걸어. 야, 저렇게 멋있는 건가 소설가가? 그래서 나도 소설가 돼야지. 뭔가 보고 겪고 느낀 게 있으면은 꿈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부모님이 넌 공부만 해. 공부만 하면 뭔가 돼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내가 멋있게 느끼는 게 뭐였는지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좋았었는지 그걸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꿈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안에서도 사실 동아리를 통해서도 많이 그럼요.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동아리죠. 요즘은 뭐 직업인 특강이나 이런 그것도 것들이 좋고요. 요즘은 또 중학생 같은 경우는 네.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1년간 그쵸. 그 진로를 좀 시험 안 찾아볼 보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주변에 뭐 좀 부모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애들이 다양한 체험할 수 있게 뭐 내가 뭐 어떻게 하지 마시고 친구 중에 뭐 택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아들 보내요. 택배 해보라고. 그게 진짜 경험이죠. 친구 중에 장사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가서 알바 좀 시켜줘. 아니면 저는 친구 중에 공장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 초등학교 다닐 때 공장에 라인에 태웠어요. 오. 아침에 딱 떨구고 아빠가 이따 저녁 때 올 테니까 너 이 아저씨들 일하는데 이거 하나를 놓치면 방해야. 열심히 해. 애들이 갔더니 어우 애들 웃고 있어. 왜 그랬대? 너무 재밌는데 왜 이게 아닌데. 그래, 이런 경험을 해보게 부모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게 청소년 문학이나 이런 소설들을 쓰게 되신 계기가 이제 아동이었는데 청소년으로 이제 독자들이 자라면서 읽을 책이 없어요 하니까 나온 게 청소년 책들이었고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청소년이 커서 성인이 됐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읽을 책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인을 위한 책도 작가님이 계속 쓰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얘기를 하려면 조금 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원래 소설가로 등단했단 말이에요. 네. 장편 소설도 쓰고 단편 소설도 쓰고 막 그랬는데 위기가 오는 거죠. 무슨 위기냐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네. 인터넷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란 말이에요. 소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소설은 일과제잖아, 애써서. 그쵸. 인터넷 화면만 보면 뭐 영화 있고 음악 있고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책이 그때부터 하얀 곡선. 지금 소설 읽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텔레비전만 켜도, 핸드폰만 켜도. 핸드폰만 켜도 뭐 외국에서 온 뭐 그냥 뭐 OTT. 그러니까 나는 이거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읽는 동화 작가로 여기까지 왔고 근데 동화 작가들이 얘네들이 막 커나가니까 어느 날 출판사에서 청소년을 위한 거 쓰자 같은 제서를 썼단. 근데 지금 37살 먹은 사람 오늘 만났는데 자기도 네. 내 책 읽었대. 어렸을 때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인가 뭐 그랬대. 아무래도 가방 그래서 들어준 아이 세대. 37살짜리가 읽었을 정도면 이제 고정욱 작가님이 쓴 성인 소설도 하나쯤. 읽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을까. 성인 소설 한번 써볼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모험이죠. 과연 그럼 내가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작은 돌멩이 역할을 할 수 있나. 뭐 도전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내용, 많죠. 젊은이들의 그 관심사 이런 걸 중심으로 소설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바빠서. 근데 사실 또 청소년 때 고민했던 게 성인에서까지 이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맞아요. 다 사실 연결되죠. 인간관계도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뭐 아까 이성교제라던가, 뭐 돈 문제는 사실 또 성인들에게 더 큰 문제죠. 다가올 거고요. 게다가 요즘은 또 뭐 집 사기도 힘들고 그렇죠. 결혼하기도 힘들고 이런 현실을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설을 나 아니면 누가 쓸까 그렇죠. 이런 고민을 장애를 가진 나도 결혼을 해서 애를 셋씩 낳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 이거는 이제 꼰대 얘기고 너희들 못할 수 있다 이해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좀 담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위안을 얻으면서 맞아요. 용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사실 이제 성인이 된 분들도 그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청소년이고 어릴 때는 마음이 이렇게 어려요. 위로해 요즘 주시는 요즘 분들이 젊은이들이 많은데 마음이 네. 어려요. 그래가지고 요즘 청소년 소설 많이 읽는데요. 30대가 20대나 30대가. 왜? 그렇죠. 너무 쉽고 그 안에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많으니까. 있으니까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그런 좋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을 위한 소설도 좀 기다려 보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또 부르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러면 성인 소설이 잘 나가셨는데 작가님 또 오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게 신간 나오면은 작가님 부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 불러. 오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서 작가님과의 만남을 이어왔는데요. 소감 한마디 또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를 또 불러주신 소환해주신 요즘 유행어로 네.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제가 작년에도 살아남아서 올해 왔듯이
내년에도 여기를 안 오더라도 작가로서는 끊임없이 제가 살아남을 생각이고요. 정말 저는 글 쓰는 거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글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자. 많이는 아니어도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분명히 살아남을 겁니다. 네. 제 책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죽는 날까지 글 쓰다가 죽는 멋진 작가로 남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책으로든 강연으로든 고종욱 작가님과 함께 저희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 들려주신 고종욱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월곡 꿈그림 도서관은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작가의 만남부터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최신 소식들은 월곡 꿈그림 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월곡 꿈그림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